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입체주의 중 1907년부터 1909년까지의 전기 입체주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910년부터 1912년까지의 분석적 입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카소는 1909년에서 1912년의 3, 4년간 조르주 브라코와 함께 매우 긴밀한 작업을 하며 이른바 분석적 입체주의로 알려진 미술 양식을 발전시켰으며, 이 같은 공동 작업은 피카소의 평생에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관람객들은 물론 비평가들조차 그들의 작품이 단순히 계약적인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종종 잘못 이해하였으나, 피카소와 브라크는 자신들이 르네상스 미술의 전통, 특히 원근법과 3차원적 공간 표현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리얼리티를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그들은 단일하고 제한된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복수 시점을 화면에 도입했는데, 인간의 얼굴만 하더라도 정면과 측면의 여러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이집트의 벽화나 부조에서 볼 수 있는 인물 표현의 다원적인 전개이며, 같은 입체파의 유력한 멤버였던 페르낭드 레제가 프리미티브한 예술에 기울인 관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적 입체주의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1909년 말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대상의 세분화, 즉 대상을 그 구성 부분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라 하여 분석적 입체주의라 일컬어졌습니다. 이 시기 작품의 특징을 보면 대상의 양적 표현과 공간 구성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으며, 색채의 문제는 경시되어 거의 단색조로 그려졌습니다. 1910년을 기점으로 형태는 점차 세밀하게 결정화되고 사물은 현저하게 해체되어 가는데, 주제도 집이나 수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일이나 술병, 컵 등의 정물적 모티브가 추가되고, 다시 기타, 만돌린, 바이올린 같은 악기가 등장하여 분해된 그들 형체가 전후 좌우로 서로 뒤섞여 마치 거울면의 난반사를 방불케 하는 시각적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상이나 공간, 명암, 심지어는 색채까지도 단편화시키는 입체주의의 분석적 방법을 아폴리네르는 외과 의사의 시체 해부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입체주의는 3차원적 표현 방식을 통한 단순한 모방 대신에 대상의 형태 및 공간 속에 그것이 놓여있는 상태를 다시 제시함으로써 닫혀진 형태를 펼쳐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몇 점의 초상 그림에서 분석적 실험을 한 것도 이 시기이며, 후한 그리스가 형체의 비구성을 주장하여 분석적인 그림으로 불린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기 그려진 피카소의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1909년에 그려진 오르타 데 에브로이 공장이란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1909년 여름을 스페인의 오르타 데 에브로에서 보내게 되고, 이곳에서 이 공장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작품이 분석적 경향의 특징과 분석적 입체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타는 고솔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산악마을로, 피카소는 이곳에서 저번 시간에 감상한 오르타의 저수조나 이 작품과 같은 일련의 풍경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곳에서 피카소가 그린 풍경화들 중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작품 중 하나로, 1908년 피카소가 조르주 브라코와 함께 연구한 폴 세잔의 색상과 형태들에서 발견한 요소들과 새로운 기법을 적용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피카소가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 배경에 등장하는 굴뚝은 실제로 오르타 마을에는 없는 것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올리브 폐기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는 굴뚝을 가져온 것이고, 또한 그림에 등장하는 야자수 나무 역시 오르타나 인근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피카소는 작품의 구성과 구조에 필요한 요소라면 자유롭게 다른 곳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기 그려진 피카소의 초상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카소는 그 이듬해인 1910년에 앙브로아즈 볼라르나 다니엘 앙리 캄바일러 같은 일련의 인물들을 그렸는데, 이 작품은 그 실험작 중 하나인 앙브로아즈 볼라르의 초상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화면 구성을 보면 중앙에 형태가 빽빽하게 모여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분해된 평면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피카소의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구성 형식입니다. 앙브로아즈 볼라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파리에서 활약했던 화상으로, 그는 타고난 심미안으로 시대를 앞서간 화가들의 재능과 가치를 알아보았으며,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현대미술의 3대 거정으로 손꼽을 수 있는 세잔, 피카소, 마티스의 첫 번째 전시회를 기획한 것이 모두 볼라르였고, 파리에서 처음 가진 반 고흐의 대규모 전시회와 마네의 소묘 유작전도 볼라르의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볼라르는 20세기 현대미술혁명의 큐레이터이며 당시의 재능 있는 화가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원자입니다. 이 초상화는 피카소가 볼라르의 후원에 감사하며 1910년 봄에 그려준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초상을 그린 후 그는 그해 가을에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초상화보다 형태를 더욱 분해시킨 또 한 점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 앙리 캄바일러의 초상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이 캄바일러의 초상화는 볼라르의 초상처럼 새로운 형태 탐구로 면 분할을 통해 대상을 크리스탈 같은 구조로 해체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을 깨진 유리창의 파편처럼 부서진 각진 평면 조각들을 주변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형태를 분간하기 힘들게 배경과 완전히 합쳐진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강의 실루엣과 눈, 코, 입의 모양, 그리고 맞잡은 손의 형태만이 대략적으로 감지될 뿐입니다. 독일 태생의 다니엘 앙리 캄바일러는 앙브로아즈 볼라르와 마찬가지로 피카소의 그림을 인정하고 거래하던 화상이자 미술평론가로, 이 그림의 완성을 위해 30번도 넘게 모델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피카소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인 화상 캄바일러에 대해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앙리 캄바일러는 188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과 파리에서 주식 중개업을 하는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미술품 수집가였던 삼촌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창 운영하던 주식거래소를 그만두고 1907년 파리로 이주해 작은 화랑을 열었습니다. 화랑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캄바일러는 같은 독일 출신의 선배 화상 베렐름 우데의 소개로 젊은 피카소를 만나게 됩니다. 캄바일러는 피카소를 처음 만나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어느 날 난 작은 화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성큼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낀 신발과 옷은 형편없이 입었는데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는 작고 다부졌으며 눈빛만큼은 놀랍게도 빛이 났습니다. 또한 칸바일러는 1907년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습니다. 나는 피카소가 바로 옆에 있던 그 자리에서 그림이 정말로 위대해 보인다고 말한 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고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아비뇽의 처녀들을 본 것을 계기로 그날 이후 칸바일러는 큐비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화상으로서 세잔과 고갱 같은 유명 예술가들이 걸작들을 수집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신인 화가들을 발굴해 전폭적인 후원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후원자도 없고 그림을 팔아주는 화상도 없는 신인이지만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는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907년 무렵 파리에는 겨우 6개 정도의 화랑이 가까스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신인 화가들은 더욱이 그림을 팔기가 어려워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식한 화단계의 큰손인 칸바일러는 그들이 재정적인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작가와 전속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신인 화가들을 만나면 새로운 작품에 대해 함께 토론도 하고 그들의 작품을 촬영하여 전시회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홍보를 위해 작품을 해외로 보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투자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1907년 앙대팡당전에서 신인이던 브라크의 재능을 알아차린 칸바일러는 그의 야스파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브라크가 피카소와 만나면 서로가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브라크와 피카소는 함께 칸바일러의 후원을 받으며 입체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칸바일러는 그 둘뿐만 아니라 앙드레 드랭, 블라멩크, 후안 그리스, 페르낭 레제 등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입체파라는 새로운 화풍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 출신의 칸바일러가 소장한 모든 미술품은 적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 모두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칸바일러는 파리를 떠나 스위스 베른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화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화가들과의 독점 계약을 파기해 다른 화상들과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19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 칸바일러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4년의 시간 동안 놓친 작품들을 되찾기 위해 다시 화가들과의 전속 계약을 하고 싶어 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무명 시절에 후원을 해주었던 칸바일러의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화가들은 다시 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21년 5월에는 적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압수되었던 독일인 화상 비릴름 우데의 소장품 78점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7월에는 칸바일러의 소장품 역시 경매에 나갔는데 칸바일러의 소장품은 무려 1500여 점에 달해
2년간 4차례에 걸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에서 자신의 명의로는 작품을 살 수 없었기에 캄바일러는 동생들의 이름으로 조합을 만들어 작품을 구매하며 회수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작품의 대부분은 캄바일러의 조합에서 구매하여 회수하였으나 자신이 가장 아끼던 피카소, 앙드레 드랭, 블라맹크, 브라크의 작품은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화가들의 작품은 캄바일러가 아낌없이 후원을 해가며 지극한 정성으로 구입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또한 1910년에 피카소가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그의 소장품들은 오늘날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캄바일러는 1907년 23세 나이에 파리에서 화상으로 시작하여 70여 년 동안 무명의 화가들을 거장으로 만드는 혁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무모한 투자자 혹은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어려운 화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화가들의 아픔을 미래를 보는 해안으로 그들을 키워낸 거장 캄바일러. 그는 현대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겨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10년 봄에 그린 그림으로 캄바일러에게 피카소를 소개해준 독일 출신의 화상 비렐름 우데를 모델로 그린 초상입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정물이나 인물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재분석하여 하나의 시각과 하나의 화면으로 동시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품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물, 인물들이 얇고 각이 진 유리 파편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비렐름 우데는 1910년 피카소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우데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뮌헨과 피렌체에서 공부를 한 후 1904년 파리로 이주하기 전에 전공을 미술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1905년에 첫 번째 피카소 작품을 구입했으며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의 입체파 그림을 최초로 수집한 수집가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만도린을 켜는 소녀란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조각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화가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색채를 제한했기 때문에 단색조의 경향을 보입니다. 단색조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대상의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데에도 적합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상은 서로 겹쳐지는 불투명하거나 투명한 평면으로 분해되어 버렸는데 이런 평면들은 깊이를 향해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피카소는 아코디언 연주자와 같이 악기를 연주하며 앉아있는 인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에서는 인물과 사물 및 공간이 일종의 격자형 구도 속에 한데 뒤섞여 있으며 색채는 다시 갈색, 황토색, 회색의 단색조로 제한되었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복수 시점, 복수 기준축, 복수 광원과 같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여러 회화 요소들을 한 화면에 도입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 추상의 방향으로 나아갈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화면에 추상적과 재현적인 요소를 모두 삽입하면서 신문 문구들과 같은 2차원 요소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활자체들은 회화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여
다른 회화 영역들이나 곡선형의 모티브에 상응하는 평면적인 회화 요소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 속에 글자를 삽입하는 것은 입체파 회화가 전통적인 원근법에 따르는 회화에서처럼 그림의 주제를 화면 안으로 후퇴하면서 전달하기보다는 화면의 표면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모양을 변형시킨 것은 예를 들면 타원형의 모양처럼 입체파 회화에서는 캔버스 자체가 진정한 회화 공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11년 완성한 럼주병이 있는 정물입니다. 이 시기 피카소와 브라크는 인물이나 정물 같은 대상을 분해 해체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만약 제목이 없었다면 원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분해되고 파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파편화와 재구성이 오히려 더 우위의 사실주의를 대변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때 그들이 말하는 사실주의란 시각적인 사실주의가 아니라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사실주의였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한 그들의 파편화와 재구성은, 그러나 이젠 제목이 없으면 본래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졸리란 작품으로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고도의 예술과 대중문화를 구별하여 새로운 방향으로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입체주의 전개에 있어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분석적 입체주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색채를 살펴보면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 않고 암갈색과 흑갈색의 모노톤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분석적 입체주의의 작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매우 세분화하여 거의 대상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형된 작품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전 회화 작품들이 추구했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맨 아래를 보면 마졸리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번역하면 나의 귀염둥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피카소가 애인 에바에게 붙여준 애칭이라고 합니다. 마졸리란 제목은 당시 유행했던 노래의 제목이기도 했으며, 때문에 이 작품은 피카소가 에바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의 제목에서 피카소의 사생활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교묘하게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음반과 축음기가 귀했던 그 시절, 술집마다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유행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문에 악보와 가사가 실리기도 했다고 하며, 피카소가 1912년에서 1914년에 발표한 작품 중 절반 이상이 이러한 음악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피카소가 1912년에 완성한 이 작품에서 기타를 든 여인의 기타는 여체의 몸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는 바이올린과 마찬가지로 여체를 닮았고, 악기는 평소엔 죽어있는 사물이지만 손을 대면 살아있는 소리를 냅니다. 더구나 기타는 무릎과 가슴, 양팔로 감싸 안아야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이며, 연주자와 악기가 한 몸이 되어야 좋은 선율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간혹 보이는 높은 음자리 같은 음표나 손의 모양 또는 글자 등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짐작해 해주고 있는데, 이 그림처럼 그림에 글자가 삽입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2년 31살의 피카소는 첫 번째 연인이었던 페르낭도와 헤어지고 가냘픈 미모의 에바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당시 피카소가 캔버스에
물감과 관계없는 물건들을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콜라주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실제의 종이를 화면에 부착하거나 다른 재료들을 붙여 지속적인 대상으로서의 미술 작품이라는 입체주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발전했습니다. 이른바 종합적 입체주의로 넘어가는 이 시기의 화면에는 색채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사포나 벽지 등과 같이 실제 삶의 편린들로 표현된 콜라주 작품들은 산업화된 현대문명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철물점이나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 헝겊, 함석, 밧줄은 물론이고 물감에다 모래와 톱밥을 섞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박한 주제와 일상적인 재료들로 제작된 콜라주 작품들은 고상한 가치만이 예술이라고 여기던 당시 예술관과는 맞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런 작품들은 그 어느 작품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로 들어가던 이 무렵의 피카소는 이미 20세기 회화의 최대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로, 이 작품이 피카소가 콜라주를 사용한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캔버스에 유체화로 그리고 등나무 문양을 유포에 프린트한 뒤 콜라주하고 테두리에 밧줄을 감아 완성한 작품인데, 이런 기법은 피카소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상단의 채색된 부분을 보면 중앙에 유리잔이 보이고 왼편으로 신문이라는 뜻의 JOU라는 글자를 적어 놓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레몬 조각과 칼 한 자루 등을 입체파 기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가미된 프린트한 천 조각은 등나무 의자를 연상시키고 밧줄로 감싼 둥근 테두리는 탁자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콜라주 기법의 시도는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처럼 그가 화면에 오브제를 붙이는 방식을 시도한 것은 입체주의가 갖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카소는 그가 늘 말해왔듯이 어떤 회화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작품도 1912년에 제작된 콜라주 작품으로 바이올린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판지에 목탄으로 바이올린의 형태를 드로잉하고 신문지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지금이야 이러한 기법의 콜라주 시도가 보편적이지만 그 당시엔 회화란 무조건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어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매우 독창적이고 기존의 미술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도르시안 거리란 작품으로, 우리가 기존에 늘상 보았던 풍경화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모양 역시 네모난 사각의 틀이 아닌 타원형의 틀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입체주의 작품인 분석적 입체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의 종합적 입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